아르준 마다바는 자기가 아니려고 애쓰는 모습 그대로였다. 남들과 달랐다. 16살의 그는 키가 겨우 162cm밖에 되지 않았고 갸냘픈 체구 때문에 반 친구들보다 더 어려 보였다. 짙은 검은 머리는 항상 완벽하게 빗어 넘겼고 옷은 단정하고 보수적이었으며 얇은 금태 안경 너머의 검은 눈에는 존재하는 것조차 미안해하는 듯한 지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사람처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말했다. 미국에서 3년을 보낸 덕분에 억양이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약간의 인도 억양은 그를 명문 사립학교인 서부고등학교 복도에서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그 명문 사립학교에 누구도 몰랐던 사실은 아르준 마다반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술 기업가 중 한 명인 비크람 마다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아버지 회사인 마다반 산업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에 혁명을 일으켜 그를 약 10조 원의 자산가로 만들었다. 마다반 가문은 서부고등학교의 담보를 잡고 있는 투자 회사를 포함하여 수십 개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크람 마다반은 분기별 배당금으로 학교를 통째로 살 수도 있었다. 아르준은 자기 가족이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재산 규모를 알지 못하게 숨겼다. 그는 부분 장학금을 받는다고 믿으며 서부고등학교에 다녔고 가족의 본가가 아닌 교회의 평범한 집에서 살았으며 다른 10대들처럼 적은 용돈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는 학부모 회의에 평범한 토요타 자동차를 몰고 왔고 기성복 정장을 입었으며 자신을 중산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소개했다. 이 속임수는 아르준이 특권 의식보다는 인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이러한 세심한 설정은 아르준을 서부고등학교 복도를 배회하는 포식자들의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었다. 박태준은 미국 귀족 사회의 가장 해로운 면모를 농축해 놓은 듯했다. 17살의 그는 5대에 걸쳐 상속받은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무심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가족은 1세기 넘게 서부고등학교에 다녔고 그들의 이름은 캠퍼스 건물 절반에 새겨져 있었다. 키가 크고 금발이며 운동을 잘하는 태준은 가문의 명성, 타고난 카리스마, 그리고 신중하게 계산된 잔인함을 통해 존경을 받았다. 라크로스 팀의 주장이자 학생회장으로서 그는 철권 통치로 서부고등학교의 사회적 계층을 지배했다. 그의 측근은 똑같이 특권을 누리는 2명의 공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최민주는 연방판사의 아들로 아버지의 날카로운 법률적 재능을 물려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모욕하려는 소시오패스적인 욕구에 시달렸다. 날렵하고 약삭빠른 민주는 태준의 수석 전략가 역할을 했다. 강승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은행 가문 출신으로 그의 가족 회사는 3대에 걸쳐 미국 산업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튼튼하고 공격적인 승우는 심리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완력을 제공했다. 그들은 함께 공포와 협박을 통해 서부고등학교 학생들을 통제하는 정교한 사회적 테러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르준이 그들을 처음 만난 것은 서부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주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점심시간에 혼자 도서관에 앉아 고급 미적분 과제를 풀고 있었는데 태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침묵을 갈랐다. 어라, 이게 누구야? 태준이 말했다. 아르준은 고개를 들어 3명의 인물이 자신의 테이블 위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았다. 태준의 미소는 완벽하게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아르준은 조용히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자 억양이 약간 짙어졌다. 혹시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태준의 미소가 더욱 넓어졌다. 저 억양 좀 들어봐 얘들아. 도대체 어디서 왔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한테는 다 똑같이 들리는데. 인도요? 아르준은 이미 함정이 놓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대답했다. 원래는 뭄바이 출신입니다. 하지만 여기 온 지 3년이나 됐어요. 뭄바이. 민주는 일부러 발음을 틀리게 반복했다. 정말 이국적이네. 말해봐, 카레랑. 뭐라고 부르지? 네가 사는 작은 오두막 같은 거 말이야. 그립니? 빈민가. 승우가 도움을 주듯 덧붙였다. 빈민가라고 부르지. 아르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저희는 사실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기술 분야에서 일하세요. 기술. 태준은 그 단어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종류의 기술, 콜센터 운영, 아니면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컴퓨터 수리. 세 소녀는 웃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도서관의 높은 천장에 울려 퍼졌다. 콜먼 사서가 책상에서 흘끗 쳐다봤지만 개입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피츠제럴드 가문에 도전하는 것은 경력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희 아버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세요. 아르주는 최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말했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요. 인공지능, 민준이 조롱하듯 반복했다. 어쩌면 그는 아들을 위해 진짜 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네가 더 잘 어울리도록 도와줄 만한 건 말이야. 카레 냄새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앱 같은 거? 그 순간부터 아르준의 서부고등학교 생활은 계산된 모욕의 일상적인 연습이 되었다. 태주는 그를 완벽한 희생자로 지목했다. 모욕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고 동맹이 없을 만큼 고립되어 있으며 영원히 타인으로 여겨질 만큼 외국인이었다. 괴롭힘은 미묘하게 시작되었는데 틀린 발음의 이름과 친근한 호기심으로 위장된 문화적 고정관념으로 시작되었다. 야, 아프. 태주는 복도에서 심슨 가족의 인도 캐릭터를 언급하며 소리쳤다. 퀵, 이 마트 사업은 잘 돼가? 아르준, 맞지? 민주는 수업 토론 중에 물어본 다음 즉시 미안, 인도 이름은 다 똑같이 들려 라고 덧붙였다. 승우의 접근 방식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지나가다가 실수로 아르준의 책을 손에서 떨어뜨린 다음 과장된 인도 억양으로 몹시 사과했다. 오,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 실수입니다, 네. 심리전은 다음 몇 달 동안 체계적으로 확대되었다. 태주는 아르준이 점심으로 직접 만든 인도 음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그가 용기를 열 때마다 큰 소리로 냄새에 대해 언급했다. 세상에, 저 냄새 뭐야? 태주는 식당 전체에 발표했다. 도시락에서 뭔가 죽었어. 그냥 카레일 뿐이야. 아르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채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카레라고. 민주는 연극적인 혐오감으로 덧붙였다. 마치 누군가가 향신료 캐비닛에 똥을 싸놓은 것 같아. 그들은 공개적인 모욕을 극대화하기 위해 괴롭힘 시간을 맞추기 시작했다. 아침 조회 시간, 학교 전체가 강당에 모였을 때 태주는 아르준의 뒤에 앉아 그의 외모에 대한 해설을 제공했다. 저 머리 좀 봐. 태주는 주변 학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다. 너무 기름져서 사모사를 튀길 수 있을 정도야. 그리고 저 안경, 승우가 덧붙였다. 주유소 직원 같아.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조롱은 바이러스처럼 서부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퍼져나갔다. 아르준과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학생들도 태준의 농담을 반복하기 시작했고 일상적인 인종차별이 용인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승인으로 보상받는 문화를 만들었다. 괴롭힘을 목격한 교사들은 수백만 달러를 학교 기금에 기부한 학생들과 대면하기를 꺼려하며 모르는 척했다. 아르준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은 조용한 존엄성으로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는 수업에 참석하고 학업적으로 뛰어났으며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매일 그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격려를 느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기로 선택한다면 휘두를 수 있는 힘에 대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내 아버지는 이 학교 전체를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어. 그는 전화 한 통으로 그들의 가족을 망칠 수도 있어. 하지만 비크람 마다바는 진정한 힘은 부가 아닌 인격에서 나온다고 아들을 가르쳤다. 존경은 타고난 권리가 아닌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내심을 가져라. 내 은행 계좌가 아닌 행동을 통해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괴롭힘은 봄 학기 동안 절정에 달했는데 태준이 아르준이 하버드 조기 전형 프로그램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다. 그 소식은 산불처럼 서부고등학교에 퍼져나갔고 태준의 질투는 병적인 증오에 가까운 것으로 변했다. 하버드? 태준은 화학 수업 시간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비웃었다. 정말 기준을 많이 낮췄나 보네. 다양성 할당량이 필요한가 보지.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민준이 아는 체하며 덧붙였다. 저런 애가 진짜 학교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지. 불공평해. 승우가 동의했다. 우리 아빠는 하버드에 돈을 엄청나게 기부하는데 하지만 미국인인 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가 봐.
아르준이 최악의 괴롭힘을 당한 세 곳은 최대한의 영향을 미치도록 신중하게 선택되었다. 수업 시간 사이에 주 복도에서 태주는 군중을 끌어모으기 위해 정교한 공연을 펼쳤다. 식당은 문화적 조롱의 극장이 되었고 태주는 아르준의 음식, 옷, 그리고 행동에 대해 큰 소리로 해설을 제공했다. 하지만 체육 수업 후의 탈의실에서 괴롭힘은 정말로 악랄해졌다. 저 녀석 좀 봐. 승우는 아르준이 옷을 갈아입을 때 발표했다. 너무 말라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애들 같아. 저 녀석 부모님은 미국인 아내를 찾으려고 여기 보냈을 거야. 민준이 덧붙였다. 알잖아. 위장 결혼. 전형적인 인도 전략이지. 아르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것은 습도가 높았던 4월의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그는 특히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있었는데 3번의 주요 시험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대학 지원 에세이가 있었다. 그의 스트레스 수치는 이미 높아진 상태였는데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사물함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무언가가 모여있는 학생들의 무리를 발견했다. 그가 다가가자 군중은 갈라져 태준이 점심시간 동안 만든 정교한 전시물을 드러냈다. 누군가가 구글 이미지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인쇄했다. 가난한 인도 거리의 아이들, 과밀한 빈민가, 쓰레기가 널려있는 거리를 배회하는 신성한 소, 그리고 편의점 직원과 택시 운전사의 전형적인 이미지. 사진들은 교과서로 만든 작은 재단 같은 구조물 주위에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맨 위에는 아르준의 고향에 바치는 재단이라고 적힌 조잡한 골판지 표지판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르준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학생 파일에서 그의 가족 사진 4본을 얻어 그의 부모님의 얼굴을 거지들의 몸에 포토샵으로 합성했다. 그의 존경스러운 아버지 비크람 마다바는 거리 청소부로 묘사되었다. 그의 우아한 어머니는 수레에서 야채를 파는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그 이미지는 포스터 크기의 종이에 인쇄되어 종교 예술 작품처럼 재단 위에 걸려 있었다. 학생들은 사진과 비디오를 찍고 웃고 전시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몇몇은 그 옆에서 포즈를 취하며 과장된 기도 제스처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장면은 이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고 있었다. 태주는 팔짱을 낀 채 군중 가장자리에 서서 최고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가 아르준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의 미소는 진정으로 잔인한 것으로 넓어졌다. 여러분, 태준이 큰 소리로 발표했다. 오늘의 주인공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향에 대한 헌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중은 아르준을 쳐다보며 폰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고 그의 반응을 포착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부모님의 훼손된 이미지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끼며 완벽하게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가짜 성실함으로 덧붙였다. 당신은 항상 여기서 슬퍼 보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신의 부모님도 홍보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승우가 기여했다. 뭄바이에서 신문에 사진이 실린 적은 없으셨을 텐데 이제 유명해지셨네요. 군중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아르준이 들어본 가장 잔인한 소리였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